제발 저희 발목 좀 잡지 마세요. 차디찬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겨울밤, 아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수 같은 그 한마디는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이내 아버지는 그저 길가에 폐지 줍는 늙은이일 뿐이라며 비웃는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죠. 그 좁은 방마저 정리하고 요양원에 가 계시면 제가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사랑했던 자식들에게서 버림받는 순간 저는 폐지 더미 아래 제가 쌓아 올린 그림자 속 거대한 재력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를 버린 그들의 탐욕은 제 손에서 가장 잔인하고 얼어붙을 겨울을 맞이할 것입니다. 저 차가운 눈발처럼 제 삶도 오랜 세월 외면 속에 얼어 있었습니다. 이 낡은 옷차림, 허름한 손수레에 기대 하루를 버티는 늙은 아버지의 모습은 제 자식들에게 그저 부끄러움일 뿐이었죠. 번듯하게 잘 자란 줄 알았던 자식들은 제가 일평생 쌓아 올린 가르침 대신 겉모습만을 좇았습니다. 그들에게 김만덕이라는 이름 석자는 초라한 폐지 더미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노인에게 남은 것이라곤 고단한 하루의 흔적들 뿐이었어요. 폐지 줍는 길 위에서 버려진 상자 속에서 희미하게 비춰지는 지난날의 영광과 후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늙은 아비가 그들의 눈에 비친 무능한 모습 뒤에 감춰둔 진실을 말이죠. 저를 걸림돌이라 부르며 유일한 안식처마저 빼앗으려 했던 그 순간 이 늙은이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던 폐지 줍는 노인. 하지만 그는 알고 보면 지난 수십 년간 누구도 상상 못할 엄청난 부와 인맥, 그리고 심지어 자식들의 모든 사업체를 한순간에 뒤흔들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진 그림자 재력가였습니다. 이제 자신을 버린 자식들에게 그의 진정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과연 그들의 탐욕은 이 초라한 노인의 손에 어떤 비극을 맞이하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바깥에서는 밤새도록 차가운 한방눈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소리 없이 내려앉는 눈송이들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앙상한 나뭇가지의 스산한 울음소리가 좁은 단칸방 안으로 스며들어 제 깊은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고 있었죠. 제가 사는 곳은 재개발 구역 한쪽의 낡은 벽돌로 간신히 세워진 작은 방입니다. 창문은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위태로웠고 유리창 곳곳에는 누런 테이프 자국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밤의 냉기는 제 늙은 뼈마디를 시리게 했고 묵직한 한기와 차가운 공기가 제 코끝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제게는 값비싼 가구도 따뜻한 침대도 없었습니다. 제 몸 하나 겨우 누일 수 있는 낡은 이불과 자그마한 라디오 하나가 유일한 소유물이었죠. 이불 위에는 오늘 하루 종일 눈밭 이곳저곳을 다니며 주워온 폐지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큼직한 골판지 상자들, 글씨가 빼곡한 신문 뭉치들, 투명한 페트병들이 제 작은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뼈마디가 굵어진 투박한 손마디로 그 폐지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달아해진 장갑 사이로 보이는 제 손은 마치 오랜 세월이 깎아 만든 조각 같았습니다. 젊어서는 누구보다 강했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힘없이 떨릴 뿐이죠. 부르튼 제 손은 이제 세월의 풍파로 인해 더욱 거칠어졌고요. 방 한구석 금이 간 거울 삼아본 제 얼굴은 창백하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들이 제가 살아온 고단한 세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죠. 낡은 라디오에서는 팝송인지 트로트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오래된 노래가
잔잔한 자장가처럼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멜로디는 제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외로움을 더욱 부추길 뿐이었죠. 밤이 되면 찾아오는 건 언제나 깊은 고독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삶 자체가 끝없는 고독의 연속이었는지도 모르죠. 젊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악착같이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하고 뛰어다니며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자식들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것 먹이고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습니다. 남들보다 더 큰 성공을 바라지는 않았지만 가족에게만큼은 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싶었죠. 그렇게 제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 그리고 이제는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번듯하게 살아가는 자식들. 하지만 그들의 눈에 저는 이제 그저 추하고 냄새나는 짐짝일 뿐이라고 여기셨을 겁니다. 길가에 버려진 폐지처럼 저 또한 그렇게 버려진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힘없이 낡은 상자를 뒤적거립니다. 거기에는 제 보물 1호인 빛바랜 앨범 한 권이 있었죠. 조심스럽게 앨범을 펼치자 사진 속에는 젊고 활기 넘쳤던 제가 보였습니다. 까까머리 아들을 어깨에 메고 활짝 웃는 모습, 처음 학예회에 나가 재롱을 부리던 딸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사진, 남들처럼 허례허식 없이 소박하게 치렀던 결혼식 사진까지 그 순수했던 눈망울, 해맑게 웃던 아이들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하고 저를 부르며 달려오던 작은 손들의 온기가 아직도 느껴지는 듯했죠. 하지만 지금 제 눈가에는 지울 수 없는 쓸쓸함만이 가득합니다. 그때의 그 다정했던 모습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낯선 이들이 되었을까요? 문득 앨범 속 한 장의 사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던 작은 공장의 준공식 사진이었죠. 낡은 공장 앞 허름하지만 누구보다 환하게 웃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꿈도 희망도 넘쳤습니다. 이 공장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주리라 다짐했었죠. 제 피와 땀이 어린 그 공장은 제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전부였고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과거의 잔상일 뿐 현재의 저는 폐지를 주워 근근히 살아가는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저의 눈빛이 마치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하고 묻는 것만 같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용했던 단칸방의 침묵을 깨고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 늦은 시간, 이 늙은이에게 전화할 사람은 아들밖에 없었으니까요. 늘 제가 전화를 걸면 바쁘다며 냉정하게 끊기 바빴던 아들인데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또 어떤 상처를 주려고 전화했을까? 수없이 되뇌었지만 결국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죠. 잔뜩 움츠러든 목소리로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제가 예상했던 다정한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짜증이 섞여 있었고 피곤하다는 듯 한숨까지 쉬었죠. 그의 말투에서는 제가 느껴왔던 무관심을 넘어선 노골적인 불쾌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폐지 줍는 거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이번엔 옆집으로 이사온 아줌마가 우리 회사 사람들이랑 다 아는 사이라는데 아버지가 동네에서 폐지 줍는 모습을 보고서 저한테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김 본부장님 아버님께서 라면서요. 저희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저희 귀에까지 다 들린단 말입니다.
남들은 부모님 모시고 효도 여행 간다느니 맛있는 거 사드린다느니 자랑하기 바쁜데 아버지는 저를 욕먹일 일만 골라 하시죠. 그 좁고 허름한 방에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그 작은 방마저 정리하고 깔끔하게 요양원에라도 편하게 가 계시면 제가 마음이라도 놓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들한테 아버지 일로 불필요하게 해명할 일도 줄어들겠죠. 이제 제발 저희 발목 좀 잡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아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는 제 가슴에 깊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저를 아버지가 아닌 그들의 삶에 끼어든 족쇄 취급하는 그의 말에 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일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세상에 버려진 폐지보다 못한 존재로 저를 취급하다니요. 제게 돌아오는 것이 고작 이런 비참함이라니. 폐지를 정리하던 제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앨범 속 해맑게 웃던 아들의 얼굴이 아련하게 떠올랐다가 이내 그의 싸늘한 목소리와 겹쳐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닫고 그의 사진을 거칠게 쓸어내렸죠. 제 눈빛은 억울함을 넘어선 깊은 분노와 함께 서늘한 결심으로 번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저에 대한 냉대가 절정에 달하는 순간 저는 제 낡은 이불 아래 깊숙이 숨겨두었던 굳게 잠긴 작은 금고의 열쇠를 무의식적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제 손바닥에 선명하게 와닿았죠. 그 손에는 겉으로 보이는 노인의 허약함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악력이 느껴졌습니다. 이 열쇠는 단순히 금고를 여는 도구가 아닙니다. 제 젊음과 꿈 그리고 이 가족의 기반을 다졌던 수십 년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은 제게 잔인한 비수와 같았습니다. 제가 이룬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조롱당할 때 폐지 더미처럼 쌓였던 억울함은 비로소 단단한 바위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제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줘야겠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바쳐온 지난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제 그림자 속에 감춰진 진실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를 반드시 깨닫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들의 싸늘한 전화가 제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지만 제게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찾아온 듯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죠. 이 소식을 처음 접한 것은 낡은 경로당에 잠시 들렀을 때였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들려온 김 본부장님 댁에 손주가 생긴대 하는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사실 제 가슴은 오랜만에 그렇게 두근거렸던 적이 없었습니다. 손주라니 이 늙은이에게도 정말 손주가 생기는 건가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죠. 오랜 시간 제 얼굴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잠시나마 걷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걸까? 내가 할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작은 위안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피어올랐어요. 작은 고사리 같은 손을 처음 잡아보고 어설프게나마 굽은 등으로 업어줄 생각에 제 마음속 한구석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 같았죠. 그날 폐지를 줍는 고된 발걸음도 잠시나마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흙먼지로 뒤덮인 길 위에서도 저는 혼자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죠. 그날 밤 잠든 제 꿈속에는 작은 아기가 제 쭈글쭈글한 손가락을 가늘고 작은 손으로 꼭 쥐는 꿈을 꾸기도 했답니다. 꿈에서 깨어나서도 한동안 그 따뜻한 감촉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죠. 하지만 저의 설렘과 기대는 채 한 달도 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임신 소식은 제 희망이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자식들의 저를 향한 태도를 더욱 싸늘하고 냉정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아들의 전화 횟수는 확연히 줄어들었고 며느리는 아예 제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전화가 연결되거나 아들과 짧게 통화가 되는 날이면 아버님 때문에 혹시라도 뱃속의 아기에게 안 좋은 일 생길까봐 걱정돼요. 밖에 나가서 폐지 줍는 모습, 혹시라도 아파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저희 부부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요즘 태교에 신경 쓰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태교에도 안 좋습니다. 하는 날카로운 말들이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건강하게 잘 있으라는 말 한마디보다 자신들의 체면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마치 제가 가족의 불청객이라도 되는 양 자식들의 눈빛에서 명백한 경계심과 짜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에 기쁘다는 말 한마디조차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 구성원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며느리와 손주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까 하여 저는 몸에 좋다는 한약을 직접 다려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좁고 낡은 방에서 어렵게 구한 약재로 정성껏 끓여낸 이 늙은이의 마음과 사랑이 가득 담긴 한약이었죠. 한방 시장을 몇 번이나 오가며 늙은 몸을 이끌고 좋은 약재를 고르고 골랐습니다. 밤새도록 작은 냄비 앞에서 불을 지펴가며 약물을 끓였죠. 연기가 매워 눈물 콧물 뺐지만 제 손주와 며느리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니 힘들 줄도 몰랐습니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낡은 탕기에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손주와 며느리의 건강을 바라는 제 진심과 이 늙은이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지하철과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그들의 번듯한 아파트. 층수를 찾아 올라간 끝에 마주한 현관문은 마치 제 마음처럼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몇 번이나 눌렀습니다. 얘들아, 나왔다 하고 작은 소리로 불러도 보았지만 인기척은 전혀 없었죠. 혹시나 집에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전화 거는 것을 멈췄죠. 제 전화를 받아도 늘 탐탁지 않은 말투였으니까요. 오히려 또 무슨 귀찮은 일을 만드냐며 역정만 들을 것 같았습니다. 뜨겁던 탕기가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한참을 문 앞에서 우두커니 서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이었고 저는 시간이 멈춘 듯한 절망감 속에서 무력하게 서 있었습니다. 결국 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간 정성과 사랑은 그저 짐짝처럼 버려졌다는 쓰디쓴 생각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게 식어버린 한약 탕기만큼이나 제 마음도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 탕기를 들고 다시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은 마치 끝없는 고통의 행렬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느껴졌죠. 저의 존재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가족으로부터 완벽하게 소외되어 갔습니다. 손주의 첫 초음파 사진조차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았고 태교 여행이니 고가의 출산용품 준비니 하는 소식들은 모두 제가 알지 못하는 새에 남의 일처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자랑스럽게 올린 베이비 샤워 파티 사진을 우연히 동네 주민의 핸드폰 화면으로 봤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 사진 속에 저는 존재하지 않았죠. 저는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문처럼 제 아들 가족의 삶에서 완벽히 밀려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두 번 동네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며
아들 내외의 자랑스러운 듯한 말투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마치 커다란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서 완벽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제 외로움과 고독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차디찬 단칸방에 홀로 앉아 밖에서 쏟아지는 빗소리를 들으면 제 외로움이 마치 그 빗물처럼 끈적하고 차갑게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죠. 눅눅한 공기가 제 숨통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대체 이 가족에게 나는 어떤 의미일까?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인데도 저는 그들에게서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더 이상 뛸 기력조차 없는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의 작은 세상은 점점 더 고독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벽에 갇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폐지더미 사이에서 고독하게 숨쉬고 있는 한낱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절망감이 저를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처절한 외면이 저에게 고통만 안겨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향한 그들의 무관심은 역설적으로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상실감은 저에게 슬픔 대신 또 다른 종류의 결심을 심어주었죠. 저를 폐기물처럼 버린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되갚아 주리라는 굳은 다짐 말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반드시 보여주고 말겠다고요. 저에게 이 깊은 소외감을 안겨준 이들에게 제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고 그들의 탐욕이 어떤 비극을 맞이하게 될지 그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잔인한 무관심은 저에게 복수라는 새로운 목표를 안겨주었고 저는 이 늙은 몸을 이끌고 기필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차가운 외면과 깊은 소외감 속에서 저는 그렇게 며칠을 폐지 줍는 일과 낡은 방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 일로 보냈습니다. 비에 젖은 폐지처럼 축 늘어져가는 제 삶 속에서 그래도 저는 한 가지 기대를 품고 있었죠. 아들이 언젠가 찾아와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넬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칠 전 경로당에서 우연히 주워들었던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이번에 아주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본부장으로 승진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에게는 일절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자랑스러움, 서운함, 그리고 미련이 뒤섞인 그런 감정들이었죠. 아들놈이 그래도 잘 지내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나는 아버지인데 나에게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깊은 배신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낡은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아들이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한별 호텔 2층 연회장에서 제 승진 축하 파티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짧은 문자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은 다시금 쿵 하고 울렸습니다. 드디어 저를 초대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단순히 형식적인 의뢰일까요? 잠시 고민했지만 저는 그 초대가 어쩌면 아들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늙은이도 아버지로서 아들의 경사스러운 날에 함께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날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복잡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파티에 제가 과연 어울릴 수 있을까요? 낡은 옷차림이 걱정되어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나마 제일 멀쩡한 양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언제 입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 구겨지고
빛바랜 양복이었죠. 꼼꼼히 다리미질을 하고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한참을 거울 앞에서 저의 초라한 모습을 애써 감추려 애썼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폐지 줍는 늙은이였지만 오늘만큼은 자랑스러운 아들의 아버지이고 싶었으니까요. 토요일 저녁 6시 저는 한별 호텔 앞 도착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늘어선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아있는 화려한 호텔은 제 평생 발을 들여본 적 없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호텔의 외벽은 휘황찬란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고 으리으리한 로비는 비단 옷을 입은 듯한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대의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왠지 모를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의 화려한 세상에 너무나도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아들의 결혼식 때 받았던 돈 봉투를 다시 고이 넣고 왔는데 이 자리에선 너무나 초라해 보일까봐 내보일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손에는 축하의 의미로 작은 꽃다발 하나가 들려 있었을 뿐입니다. 직접 제 밭에서 기른 향기마저 은은한 들꽃들이었죠. 용기를 내어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넓은 홀 안은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감미로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뒤섞여 마치 거대한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셰프 복장을 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고급스러운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들의 옷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향수 냄새와 음식 냄새는 제 몸에 밴 퀴퀴한 폐지 냄새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듯 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 사람들 사이로 쉽게 섞여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 멀리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악수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그의 옆을 지키고 있었죠.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들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과 짜증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였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한 과장된 말투였죠. 그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서는 냉랭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는 경계심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가식적인 환영에 제 마음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아들은 저를 끌고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버지, 너무 오래 계시지 마시고 그냥 인사만 하시고 들어가세요. 손님들이 많아서 제가 좀 바쁩니다. 그의 말은 마치 내 경사에 재 뿌리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 같았습니다. 저는 서운함과 함께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가져온 들꽃다발을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들아, 진심으로 축하한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 이 아비는 정말 뿌듯하구나. 아들은 제가 건넨 꽃다발을 받아들고는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고, 아버님께서 직접 꽃을 꺾어 오셨네요. 허허 하고 애써 농담처럼 얼버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저의 낡은 옷차림과 손에 들린 보잘것없는 꽃다발은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대비되어 더욱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저는
조롱 섞인 비웃음, 무관심, 혹은 옅은 동정심을 읽었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죠.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들의 친구인 듯한 한 젊은이가 아들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곧장 저에게 다가와 작은 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런 자리에는 오지 마시라고요.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사람들 다 보잖아요. 제가 아버지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망신스러운지 아십니까? 망신 그 단어가 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망신이라니. 일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피와 땀으로 세운 공장, 밤낮 없이 일하며 자식들 뒷바라지했던 제 청춘은 모두 망신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그는 제 얼굴에 대고 비수처럼 꽂아 넣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와인잔이 흔들렸고 차가운 액체가 제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듯한 환청이 들렸죠.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속닥거렸고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애써 미소 지으며 사람들에게 변명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걸림돌로 여기고 며느리는 짐으로 취급하며 자신의 경사를 망치는 원인으로 저를 지목했습니다. 제 심장이 조여들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몸속의 모든 에너지가 한 곳으로 응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서러움도 아닌 차갑고 뜨거운 분노였습니다. 이 지독한 모욕감, 제가 사랑했던 가족에게 받은 이 처절한 상처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다. 는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초라하게 도망치는 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승리를 안겨주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전혀 몰랐다. 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폐지 줍는 늙은이, 아무것도 없는 노인으로 그들에게 비춰지겠지만 저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금고 열쇠를 움켜쥐던 손의 감촉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열쇠가 가진 힘, 그 열쇠가 열어줄 제 새로운 세상. 저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그들의 오만과 배신에 맞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필코 복수를 시작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노인의 마지막 반격이 그들의 견고한 세상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아들의 비수 같은 언어와 며느리의 잔인한 비웃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노골적인 경멸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듯 했습니다. 망신, 쪽팔려, 폐지 냄새, 나쁜 기운, 치매 초기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은 비참함을 넘어선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폭력이었습니다. 제 피땀으로 키운 자식들, 제 모든 것을 바친 이 가족이 저를 버러지보다 못한 폐기물 취급하는 그 순간 제 몸속의 피는 차갑게 식어버렸고 저는 그저 홀린 듯 그들의 잔인한 시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연회장의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 저는 마치 거대한 극장의 무대 위 비참한 주인공이 되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고 그들의 속삭임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너무나 빠르게 뛰어 곧 터져버릴 것 같았죠. 이대로 정신을 잃고 싶다는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아들은 제가 자신에게 더 큰 망신을 주기 전에 저를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끌어내려 안달이 난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죠. 며느리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제가 노망든 시아버지라고 변명하며 한 손으로는 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좋다. 어디 실컷 나를 비웃어라. 실컷 나를 조롱해라. 오늘 너희들이 내게 안겨준 이 치욕, 피와 살에 새겨두겠다. 제 내면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활화산처럼 끓어오르는 복수의 맹세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들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의 소나기는 차갑고 힘이 없었지만 그가 전하는 폭력의 강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이쯤에서 제발 그만하고 집에 가세요. 저희 부부 정말 끝까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아버지 때문에 제 승진 파티가 망쳐지고 있단 말입니다. 회사 명성에 해가 되는 일은 제가 절대로 용납 못합니다. 그는 제가 마치 말을 듣지 않는 어린아이인 양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곁으로 다가와 제 귓가에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누구인지 아세요? 한국 경제를 주무르는 재계 인사들이에요. 아버님 같은 분이 끼어들 자리도 아니고 끼어들어서도 안 돼요. 제발 저희 미래를 위해서라도 당신 주제를 좀 아세요. 저희 지금 임신 중인 거 아시죠? 저희 아이에게 혹시라도 당신의 불운한 기운이 전염될까봐 정말 불안합니다. 어서 사라져 주세요.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번개처럼 한 생각이 섬광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폐기물 취급하는구나. 나를 불운한 기운으로 여기는구나. 좋다. 그럼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폐기물로 만들어주지. 너희의 모든 행운을 불운으로 바꿔주마. 저는 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억울하고 주눅든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냉혹하고 서늘하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잠들어 있던 거대한 해룡이 마침내 깨어나는 듯한 오싹한 기운이 제 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슬픔과 고뇌의 그림자가 일순간 사라지고 단단한 결심과 오랜 기다림의 흔적만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연회장 전체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시선이야말로 저의 복수를 위한 완벽한 증인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들, 그리고 며느리, 너희들이 지금부터 이 늙은이에게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진심으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제 목소리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며칠간 폐지 줍느라 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차분했지만 연회장 전체의 웅성거림을 단번에 제압하는 듯한 절대적인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의 변화된 모습에 경악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제 돌변한 태도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연극을 하시는 겁니까? 이 늙은 몸으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제발 상황 파악 좀 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런 소동을 피우는 겁니까? 아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낡고 해진 양복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 주머니 속에는 아까부터 제 손을 뜨겁게 달구고 있던 검은색의 작은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이 휴대폰은 단순한 휴대폰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정보와 권력을 제 손안에 쥐어주는 저만의 비밀 병기였죠. 며느리가 비웃듯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쳇, 낡은 휴대폰으로 뭘 하시려고요? 누구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구걸이라도 하려고요? 아버님 같은 분 전화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요. 하지만 제가 다이얼을 누르는 손가락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는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제 전화가 연결되는 것을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실장, 지금 한별호텔 2층 연회장에 있습니다. 곧바로 이쪽으로 변호사와 회계팀 직원을 대동해서 오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 아들 김성한 상무와 그의 처 이수정 씨의 모든 권한을 정지시키십시오. 오늘부로 한별그룹과의 모든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한 지분 및 모든 자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즉시 진행하세요. 오늘부로 김성한은 이 회사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일체의 자비도 베풀지 마십시오. 제 말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연회장을 강타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경악과 충격으로 크게 뜨여 있었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공포를 저는 냉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떨어뜨렸고 잔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대리석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들은 헛웃음을 지으며 저에게 달려들 듯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저를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까? 이 늙은이가 드디어 미쳤습니까? 대체 누굴 협박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고 공포에 질린 어린아이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한 중년 남성이 정장 차림의 두 남자와 함께 급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별그룹의 비서실장이자 제 오랜 비서였던 박 실장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곧장 제게 달려와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회장님 지시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김성한 상무의 자택과 사무실 자산에 대한 가압류 통지서가 이미 송달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즉시 이 변호사와 회계팀 직원을 대동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제가 직접 진행하겠습니다. 일절 오차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장님, 그 단어에 연회장은 일순간 섬뜩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뿐만 아니라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김성한 상무의 상사인 강 회장도 입을 떡 벌린 채 저를 보며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늙은이가 회장님이라니요? 농담도 정도껏 하세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당신들 지금 이 사기꾼 노인이랑 한통 속인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이 비극을 끝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이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왔습니다. 박 실장은 제가 직접 설립하고
제 손으로 키워낸 그림자 기업인 YC그룹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YC그룹은 한별그룹의 실질적인 대주주이자 지배 구조의 최상단에 서 있는 거대한 투자 회사였습니다. 아들이 땀 흘려 쌓았다는 이 한별그룹의 실제 주인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가지고 있던 상무라는 직함은 제 손안에서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덧없는 권력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싸늘하게 바라보며 마치 판결을 내리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내 말대로 난 분명히 폐지 줍는 늙은이였지. 너희들이 비웃고 경멸했던 그 폐지 냄새나는 노인이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는 너희들은 여태껏 단 한 번도 알려고 하지 않았어. 아니, 애초에 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는 내가 쓰레기보다 못한 폐기물이라고 생각했지. 이 늙은이가 지난 수십 년간 몰래 모아온 막대한 유산의 진짜 주인이고 너희들의 모든 사업체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림자 투자자였다는 것을 말이다. 폐지 줍는 늙은이? 그건 그저 나를 버린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준 거울이었을 뿐이다. 너희들의 천박한 본 모습을 비추는 거울 말이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절망으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입에서는 아버지 아버지 제발 하는 비명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도 창백해진 얼굴로 저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저희에게 이럴 수는 없어요. 이건 오해예요.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다시는 아버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을게요. 저희 아기를 위해서라도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지만 제게는 단 하나의 감정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메마른 땅에 뿌려진 한 줄기 빗방울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냉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통쾌하다. 단 하나의 단어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오만과 경멸 그리고 저에게 안겨주었던 치욕감들이 이 순간의 통쾌함으로 모두 되갚아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거나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그들의 세상을 뒤흔들 차례였습니다. 오해? 몰랐다고요? 천만에요. 너희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너희들의 욕망만이 너희들의 눈을 가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너희들 마음대로 조롱하고 짓밟은 대가는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겁니다. 오늘부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잃게 될 테니까요.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연회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침묵에 휩싸였고 오직 아들과 며느리의 밭은 숨소리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희미한 탄식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이제 복수의 서막이 진짜로 열렸습니다. 그들의 오만과 탐욕에 대한 저의 통쾌한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연회장 분위기 속에서 저 김만덕은 비로소 제 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마치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이제 모든 것은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연회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절대적인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이미 경악과 충격을 넘어선 순수한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향해 애원하듯 뻗은 손과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터져나오는 아버지, 아버님 하는 비명 같은 목소리는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체면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과거 저의 초라한 모습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과 비웃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차가운 분노와 함께 밀려오는 이 통쾌함은 지난 세월 제가 겪었던 모든 치욕과 아픔, 무시당했던 기억들을 단번에 보상해주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 이수정 씨는 울부짖으며 저에게 기어와 제 낡은 양복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한 발자국 물러서 그녀의 손을 피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저희에게 이럴 수는 없어요. 이건 오해예요.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잘못했어요. 다시는 아버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을게요. 저희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일그러졌지만 그 눈에는 아직도 탐욕과 비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의 존재 자체를 불길한 나쁜 기운이라 칭하며 제 손주의 미래를 빌미로 저를 내쫓으려 했던 그들의 비열한 말을 저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의 눈물은 진심이 아닌 오직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거짓된 감정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아들 김성아는 제 구두를 잡고 흔들며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있었고 평소에 깔끔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 회사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곳입니다. 제 목숨과도 같아요. 제발 회사만은 살려주십시오. 저 정말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어렸을 때 밤늦게까지 절 기다리던 아버지 품에서 잠들었던 그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피땀 흘려 세우신 이 회사를 제가 이어받아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겠다고 아버지께 맹세했지 않습니까? 제발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웠지만 저는 그가 어렸을 때 제가 밤새도록 병간호를 하며 애태웠던 순간, 그리고 청년이 되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제가 조용히 뒤에서 모든 것을 수습해 주었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자식인데 어찌 일이 변해버렸을까요? 하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지 오래였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찾는 순간은 오직 자신의 이익이 위태로울 때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냉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자식이라는 온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단호한 결심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해? 몰랐다고요? 천만에요. 너희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폐지 줍는 늙은이를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너희들은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나의 겉모습만을 보고 나를 판단하고는 나를 쓰레기보다 못한 폐기물이라고 생각했지. 나의 진심은 보려 하지 않았어. 너희들의 탐욕만이 너희들의 눈을 완전히 가렸을 뿐입니다. 내가 이토록 참고 또 참았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진심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직 너희들의 이익 앞에서만 아버지를 찾을 뿐이었죠. 저는 박 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박 실장은 곧바로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변호사는 얇은 서류철 몇 개를 들고 아들과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채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류에는 선명하게 상속 포기 및 모든 권리 포기 각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경악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속 포기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 저한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제 권리입니다.
며느리도 흐느끼며 울먹였습니다. 아버님, 저희 아이는 아버님의 하나뿐인 손주예요. 그 아이의 상속권을 이렇게 빼앗는 건 너무 잔인한 짓이에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이렇게 저주를 내리실 순 없어요. 저는 그들을 차분하지만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노인이라 생각했고 나의 재산을 탐하지 않았을 테니 굳이 이 권리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조롱하고 짓밟은 대가는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겁니다. 오늘부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잃게 될 테니까요. 너희 뱃속의 아기요? 걱정 마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불운한 기운이라며 혐오했던 그 아이를 이 늙은 할애비가 직접 보살펴 줄 겁니다. 내가 나의 손주를 절대 너희들처럼 키우지 않을 겁니다. 그 아이의 이름으로 재단 하나를 만들어 전액사회에 환원할 것입니다. 이 아이는 너희들이 탐내던 그 어떤 재산도 물려받지 못할 겁니다. 오직 너희들의 탐욕의 증표로 나눔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했던 나쁜 기운이라는 말 그대로 돌려주겠다. 그 아이에게 너희 같은 나쁜 기운은 필요 없다. 아들은 제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완전히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탐냈던 부 자체가 그들의 자식에게마저 저주의 굴레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애원은 의미 없는 비명에 불과했습니다. 박 실장의 지시에 따라 건장한 호텔 경호원 2명이 다가와 아들과 며느리를 연회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울부짖었으며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당신도 언젠가 늙어. 후회할 거야. 내가 어떻게 되나 봐. 저주할 거야. 그들의 추하고 비참한 모습은 연회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들이 그토록 중요시했던 체면은 바닥을 넘어 지옥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들이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 아들의 눈과 며느리의 눈은 저를 향한 원망과 증오 그리고 파멸의 섬뜩한 성광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제가 돌봐줄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에 그들은 더 이상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들의 상사인 강 회장은 이미 자리를 떴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정체를 알게 된 이들의 얼굴에는 경외감과 함께 서늘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저를 초라한 폐지 줍는 늙은이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박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뒷정리는 박 실장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YC그룹의 모든 자산은 제 손주의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그 어떤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아이에게는 진정으로 필요한 사랑과 가르침만을 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공간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낡았지만 오늘따라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느껴지는 양복을 입은 채 저는 천천히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 실장이 제 뒤를 따랐고 호텔 직원들은 제가 가는 길을 마치 왕을 모시듯 조심스럽게 열어주었습니다. 마치 붉은 카펫이 깔린 길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폐지 줍는 고통, 아들 내외의 모욕, 그리고 그로 인한 복수의 압박까지 오랜 세월 저를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비로소 제 어깨 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듯한 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를 외면했던 비와 바람은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은 차분했고 도시의 불빛은 이전처럼 제 마음에 낯설지 않았습니다. 모든 미련과 회한이 저 멀리 사라지는 듯한 알 수 없는 평화가 찾아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 김만덕은 더 이상 폐지 줍는 노인도 분노에 찬 복수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만덕 씨라는 이름으로 작은 시골 마을의 한적한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탱해 주었던 낡은 폐지 수레는 더 이상 제 손에 없습니다. 대신 저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 한편에 작은 텃밭을 가꾸며 유기농 채소들을 정성껏 기르고 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폐지 더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던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심은 작은 씨앗에서 자라나는 새싹들을 보며 진정한 희망을 찾습니다. 흙의 따뜻한 감촉, 풀벌레 소리, 그리고 맑은 공기는 제 영혼을 치유해 주었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뜻깊은 변화는 바로 저의 곁에 있는 손주였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자마자 그녀는 나쁜 기운이 닿을까 두렵다며 아이를 요양병원에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작고 연약한 아이를 기꺼이 제 품에 안았습니다. 제가 폐지 더미 속에서 버려진 꿈들을 주워 올리듯 저는 이 작은 생명을 다시 주워 제 온 마음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작고 연약했지만 그 작은 손으로 제 쭈글쭈글한 손가락을 잡는 순간 제 심장이 다소 뜨겁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서툴지만 분명하게 할아버지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제 생애 가장 따뜻한 울림이었고 제 이름을 찾은 듯한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아들로부터 빼앗긴 아버지라는 이름 대신 저는 이 아이에게 할아버지라는 더 크고 깊은 사랑의 이름을 선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그 어떤 거대한 재물도 물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자산은 이미 만덕 사회환원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가치와 따뜻한 사랑, 그리고 진정한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저처럼 외로이 세상과 맞서 싸우지 않도록, 제가 겪었던 아픔과 상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온기와 행복을 선물할 것입니다. 저의 남은 삶은 오직 이 아이의 웃음과 미래를 위해 존재합니다. 때로는 지난날의 아픔이 문득 떠오르기도 합니다. 길을 걷다 폐지 수레를 마주칠 때면 저의 고단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죠. 아들 내외의 잔인한 얼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때처럼 외롭거나 아프지 않습니다. 제 옆에는 천사 같은 손주가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해맑게 웃고 있으니까요. 그 웃음 하나로 제 모든 상처는 아물고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낍니다. 제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후 폐지 줍던 노인이 거액을 기부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며 한동안 작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얼굴 없는 기부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한동안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저는 조용히 제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세상 속으로 돌아갈 이유도 욕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후련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받은 배신감은 아팠지만 그 상처와 고통 속에서 저는 진정한 저의 가치와 행복,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 진심을 알아주고 저를 진정으로 존중해주는 작은 존재와의 소중한 일상,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사랑과 유대감이야말로 제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정한 보물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작은 텃밭과 천사 같은 손주, 그리고 평화로운 나날들 뿐입니다. 저를 폐기물 취급했던 자식들은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그들 자신을 집어삼켰고 그들은 끝내 제가 누구인지, 제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사랑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폐지 줍던 노인의 마지막 반격은 그렇게 모두에게 각기 다른 의미의 결말을 선물했습니다. 저 김만덕의 이야기는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결국엔 희망과 사랑이 승리하는 따뜻한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